밤 10시 달리는 버스 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앞쪽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사람들이 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바쁘던데요. 제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녀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뒷자리에선 다른 커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 향수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손도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귓불을 입술로 스쳤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았고 우리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62년을 멀쩡하게 살아온 제가 어떻게 그 버스 안에서 낯선 여자와 그런 짓을 하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저와 아내 사이엔 된장찌개 냄새만 자욱했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나갈 거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단풍 관광 신청했었잖아. 그랬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편하겠지. 이틀 동안 나 없으면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째 이 모양이지. 버스 터미널 3번 게이트.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혼자 왔고 여자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옷차림이 평범한 등산복이 아니라 좀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여기, 뭐지? 김태준님? 가이드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자가 불렀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가이드 이민호라고 해요. 혼자 오셨죠? 네. 하하, 괜찮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혼자 오세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아시죠? 무지마 관광은 특별하니까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특별하다고? 자, 그럼 버스 타시죠. 버스는 45인승 관광버스였는데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좌석이 넉넉했습니다. 저는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가 작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염색한 긴 생머리,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니트, 타이트한 청바지. 화장은 진했지만 촌스럽지 않았고 붉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갈망하는 눈빛. 아, 네, 앉으세요. 고마워요. 그녀가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청바지에 감싸인 매끈한 다리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내 옆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했습니다. 유혹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가이드 이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설악산 단풍 구경 다녀올 건데요. 편하게 즐기세요. 아시다시피 무지마 관광은 특별하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자, 그럼 분위기 띄울 겸 술 한 잔씩 하시죠. 가이드가 뒤쪽에서 소주와 맥주가 든 아이스박스를 꺼냈습니다. 네. 버스에서 술을? 누군가 물었습니다. 에이, 여기는 무지마 관광이에요. 다 괜찮아요. 자, 받으세요. 그가 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이게 뭐야? 이런 관광이 어딨어? 그런데 옆자리 여자도 소주를 받았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노래방 기계도 있으니까 노래도 부르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가이드가 앞쪽에 노래방 기계를 켰습니다. 곧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몇몇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 저도 한 잔 따라줄래요? 옆자리 여자가 웃으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녀의 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고마워요. 건배할까요? 네. 우리는 컵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한지영이에요. 김태준입니다. 태준 씨, 혼자 오셨어요? 네. 지영 씨도요? 네. 남편이랑은 여행 안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내랑은 그래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너무 외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술이 돌았고 노랫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을 보니 몇몇 커플들이 붙어 앉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원래 아는 사이야?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심지어 키스하는 커플도 보였습니다. 여긴 대체 무슨 관광이야? 태준 씨, 놀랐죠? 지영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뭐죠? 무지마 관광. 유명하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곳이요. 위로요? 네. 각자 사연이 있으니까 서로 묻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즐기는 거죠. 그녀가 제 손을 슬쩍 만졌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준 씨도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즐기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휴게소에 들를게요.
15분 후에 출발합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고 지영 씨도 내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버스로 향하는데 가이드 이민호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태준 씨, 분위기 좋으시네요. 네, 지영 씨랑요. 보기 좋아요. 그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냥 괜찮아요. 여기선 다 그래요. 즐기세요, 즐기시라고요. 어차피 돌아가면 다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고는 가버렸습니다.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이네.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산으로 올라갈 건데요. 1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쉬세요. 가이드가 말하고는 버스 안에 불을 껐습니다. 왜 불을 꺼?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쪽에 노래방 기계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느린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씨, 추워요. 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네, 춥나요? 네, 좀.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제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진정해. 버스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커브가 많았고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지영 씨의 몸이 제게 더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태준 씨, 심장 소리 들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떨리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태준 씨, 네, 키스하고 싶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고 제 혀가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뒷자리에선 다른 커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안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키스했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태준 씨, 더 하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제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다들 자기들끼리 바쁘던데요. 저는 그녀의 귓불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 그녀의 손도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곧 펜션 도착합니다. 가이드의 목소리에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다들 붉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 네. 오늘 밤 저 만나줄 수 있죠?
그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큰 펜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방 배정해 드릴게요. 1인실로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가이드가 열쇠를 나눠줬습니다. 제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방은 제 옆방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 짐을 풀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만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드시고 9시에 다 같이 단풍 야경 보러 갑시다. 밤에 보는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요. 가이드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 9시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도 불은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지영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제 옆에 왔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태준 씨,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 태준 씨.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제 바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칠 것 같아. 버스 안은 어둠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뒷자리, 앞자리,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랫소리가 그 소리들을 덮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 밤 제 방으로 와요. 네. 단풍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비춘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죠? 네. 지영 씨만큼은 아니지만요. 바보. 그녀가 웃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저도요. 그녀가 가운 끈을 풀었습니다. 가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새벽 5시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지영 씨가 제 팔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흐트러진 채로 그녀의 벗은 어깨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젯밤엔 정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가운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침대로 쓰러졌을 때,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신음했을 때, 제가 그녀의 몸을 탐했을 때, 그녀도 제 몸을 원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지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태준 씨,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젯밤 꿈만 같아요. 저도요. 진짜였죠? 네, 진짜였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저랑 같이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고마워요. 그녀가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아침 키스는 어젯밤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근데 제 방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게요. 가기 싫은데. 그녀가 삐죽거렸습니다. 저녁에 또 봐요. 약속이에요? 네. 그녀는 가운을 주워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하고 재빨리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베개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침 8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조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단풍 트레킹 코스 걸을 거예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경치 정말 끝내줍니다. 가이드 이민호가 외쳤습니다. 다들 편한 신발 신으시고 9시에 로비로 모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9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단풍 트레킹 코스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낮이라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영 씨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 짝을 찾은 상태였으니까요. 태준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가이드가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지영 씨도 기분 좋아 보이던데요. 그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사람, 알고 있네. 트레킹 코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단풍잎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지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거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 네. 손 잡아도 돼요? 여기선 다들 보는데. 괜찮아요. 다들 자기들끼리 바쁘던데요.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얼마만이지. 아내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았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계곡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질문해도 돼요? 네. 어제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녀가 제 눈을 봤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키스를 끝내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오래 사셨네요. 오래 참았죠. 참았다니요? 아내랑은 진짜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었죠. 왜요? 제 잘못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지영 씨가 멈춰섰습니다. 바람을요? 네. 거래처 여직원이랑 1년 정도 만났어요. 들켰고 아내는 용서는 했지만 절 다신 안 봤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제 벌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네.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고마워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요. 태준 씨도 저처럼 외로웠으니까요. 그녀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막걸리와 파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건배. 가이드가 외쳤고 모두가 막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도 지영 씨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태준 씨, 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져야죠. 어떻게요? 방법은 많죠. 저는 그녀의 허벅지를 살짝 만졌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태준 씨 나빠요. 지영 씨가 더 나쁜데요? 왜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맞아요. 전 나쁜 여자예요.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미치겠네.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시간 후에 펜션에서 모여요. 그때까지 자유예요. 가이드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대부분 커플끼리 움직였습니다. 태준 씨, 저랑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조용한데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펜션 근처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풍나무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쁘다. 그러게요. 우리는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저기 벤치 있어요. 작은 나무 벤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준 씨, 키스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저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도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옷 위로, 그리고 옷 안으로. 태준 씨, 지영 씨,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숲속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우리.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좋아요. 이렇게 미쳐가는 것도, 저도요.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가이드 이민호가 멀찍이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건 카메라.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설마. 아니겠지. 저녁 시간. 펜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신나게 놀아봅시다. 가이드가 외쳤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커졌고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저와 지영 씨도 술을 마셨습니다. 태준 씨, 오늘 밤도 같이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좋아요. 오늘은 더 격하게 해줘요.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아래쪽이 반응했습니다. 오늘 밤은 진짜 잠 못 자겠네. 밤 10시.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기다렸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얇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비쳤습니다. 들어와요.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은 제가 주도할게요. 네. 그녀가 저를 침대에 밀어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녀의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멈췄습니다.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소리. 찰칵. 뭐야, 저거. 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주워서 읽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얘기합시다. 이민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어떡해요? 저 사진 찍혔다는 거잖아요. 진정해요. 진정이 돼요? 남편한테 들키면 전 끝이에요.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못 받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들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들키면 아내가 날 용서할 리 없어. 태준 씨, 우리 어떡해요? 지영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저 새끼 만나봐야겠어요. 네. 새벽 5시. 지영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저 새끼가 뭘 원하는 거지? 돈일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얼마를 요구할까?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젠장.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태준 씨, 저 이민호예요. 차갑고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 새끼. 어이구, 말씀 무섭게 하시네요. 전 그냥 좋은 추억 남겨드리려고 사진 찍어드린 건데요. 집어쳐.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8시에 펜션 뒤편 창고로 오세요. 혼자요. 지영 씨는 데리고 오지 마시고.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 7시 50분. 저는 펜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민호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태준 씨. 얼른 말해. 뭘 원하는 거야? 급하시네. 뭐 간단해요. 그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지영 씨와 키스하는 사진, 버스 안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진, 어젯밤 방에서 그 사진까지. 이 새끼가 어디까지 찍은 거야? 좋은 사진들이죠? 특히 이거. 그가 가장 선정적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야? 역시 3천만 원이요. 뭐? 3천만 원. 그럼 이 사진들 다 드리고 원본도 삭제해 드릴게요. 간단하죠? 지영 씨한테도 요구했어? 당연하죠. 똑같이 3천만 원. 둘이 합쳐서 6천만 원이면 제가 빚다 갚고도 남네요. 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 근데 태준 씨, 혹시 돈 없으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매달 100만 원씩? 그럼 3년이 걸리잖아. 그러게요. 그 3년 동안 부인분이 모르시면 다행이고요. 이 새끼가. 저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이, 태준 씨. 진정하세요. 폭행하면 불리해지는 건 당신이에요. 그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젠장. 저는 손을 놨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3천만 원 준비하세요.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영 씨한테도 같은 조건이야? 당연하죠. 공평하게. 창고를 나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 씨, 저도 연락받았어요. 3천만 원이라고. 저도요. 어떡해요. 전 그런 돈 없어요. 남편 몰래 만들 수도 없고.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생각해봐요. 생각은 무슨. 망했어요, 우리. 버스 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갈 때와 달리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인가? 이민호는 앞에서 여유롭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지영 씨와 저도 멀찍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락할게요. 그녀가 작게 속삭이고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밥 차릴게요. 아니요.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 부족해. 아내 몰래 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젠장. 그날 밤 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 씨, 전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끝인 건가요? 아직 3일 남았어요.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이요?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서재 정리를 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오래된 상자들,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형사였던 시절의 물건들, 수첩, 명함, 배지, 그리고 이거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예전에 증거 수집용으로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직 작동하나? 건전지를 갈아 끼워 봤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철아, 나 태준이야. 오, 태준이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현철은 아직도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형님, 그게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알아. 근데 급해서 그래. 부탁이야. 누군데요? 이민호라는 사람이야. 40대 중반 관광 가이드. 알았어요. 근데 뭔 일이세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그 사람 전과 7범이에요. 사기, 협박, 공갈 전부 다 있어요. 작년에 출소했고요. 조심하세요. 역시 그 새끼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새끼를 역으로 잡으려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저 새끼가 협박하는 증거를. 저는 지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 씨, 저 태준이에요. 태준 씨, 돈 구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만나요. 혼자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준 씨, 무슨 방법이에요? 저 새끼를 역으로 잡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민호, 그 새끼 전과 7범이에요. 전문 사기꾼이고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 사진이 찍혔는데 어떡해요. 증거를 잡는 거예요. 저 새끼가 협박하는 증거를. 그럼 역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형사였어요. 지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형사요? 네.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 방법은 알아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 새끼한테 연락해서 돈 주겠다고 해요. 근데 만날 때 녹음을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그러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증거가 확실하면 저 새끼는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우리 사진은 어떡해요? 그것도 증거물로 압수될 거예요. 그럼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안 가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지영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이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내일 만나서 줄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
빠르네요.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근처 카페로 오세요. 위치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걸렸어. 이 새끼.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대로 녹음되겠지. 이시정각.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 왔네요? 네. 돈 가져왔어요? 일단 앉아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정말 사진 다 삭제해 줄 거예요? 당연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럼 원본도요? 혹시 어딘가에 백업해 놓고 나중에 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전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좋아. 계속 말하게 해야 해.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민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뭐, 몇 명 더 있긴 하죠. 다들 조용히 돈 냈어요. 태준 씨도 조용히 내시면 돼요.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알겠어요. 돈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 현금이네요. 좋아요. 그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네, 3천이라고 했잖아요. 1천만 원은 다음 주에 줄게요. 일단 이거라도 받아요. 이 새끼가 장난해?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다음 주면 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2천만 원이라도 받으라고요. 성의 표시예요. 이민호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1천만 원 안 가져오면 바로 부인한테 보낼 거예요. 알았죠? 네. 완벽해. 이제 충분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철아, 나 태준이야. 네, 형님. 지금 바로 서울역 쪽으로 와줄래? 급해. 무슨 일이세요? 사기꾼 잡았어. 증거도 있어. 네. 뭔 소리예요? 일단 와봐. 설명해 줄게. 30분 후. 현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형님, 이거 협박 증거로 충분한데요? 그렇지? 근데 형님, 이거. 형님도 불륜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일단 저 새끼부터 잡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호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님 잡았어요. 그 새끼 집에서 사진 수백 장 나왔어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형님 사진도 증거물로 압수됐어요. 재판 끝나면 폐기될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지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 씨, 저 태준이에요. 태준 씨, 뉴스 봤어요. 잡혔다면서요? 네. 끝났어요. 정말요? 사진은요? 증거물로 압수됐어요. 재판 끝나면 폐기될 거예요. 부인이나 남편한테는 안 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지영 씨,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할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전 오늘 깨달았어요. 뭐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지영 씨, 미안해요. 태준 씨, 전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야겠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영 씨와의 관계는 끝났고 이민호는 잡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내는 그냥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왔어요. 앉아요. 아내가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무지마 관광 다녀왔죠? 네.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네. 재미있었을 거예요. 여자랑 같이 다녔으니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다 알아요.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무지마 관광 협박 사건, 가이드 구속, 피해자 다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얘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증거물 확인차 연락했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저는 입 닥쳐요.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죠. 거래처 여직원이랑. 그때도 당신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여보,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바보같이 당신을 믿었으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짓을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내일 짐 싸서 나가요. 네. 이혼해요. 이제 끝이에요.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30년 참은 거면 충분해요. 저는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 30년 전에 줬어요. 이제 없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사인하세요. 여보, 사인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예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에요. 경찰?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민호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민호가 협박할 때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아내한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아내를 슬쩍 봤습니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한지영이라는 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증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 네. 그 여자 이름이에요? 네. 나이는 57살이라고 들었어요.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57살. 나보다 어리네요. 여보, 당신 그 여자 사랑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욕정?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네요.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네. 전 너무 외로웠어요. 30년 동안.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알아요. 근데 난 참았어요. 바람 안 피웠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해요? 30년 동안 나 혼자 참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편했겠죠. 30년 전에 사과 한 번 하고 그냥 버티면 되니까. 근데 난 매일 당신 얼굴 보면서 배신당한 기억을 떠올려야 했어요. 여보, 그런데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후로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안 돼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짐 싸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막상 싸니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저와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태준 씨, 저 지영이에요. 지영 씨? 뉴스 봤어요. 재판 시작된다면서요. 네. 우리 증인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태준 씨, 남편한테 들켰어요. 네. 경찰이 집에 와서 확인하더라고요. 남편이 다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래요. 저도요.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태준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영 씨. 안녕히 계세요, 태준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원룸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끓이고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태준 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정에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오세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영 씨도 나올 겁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려서는 안 됐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영 씨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전부. 법정은 공개됩니다. 혹시 기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변호사들. 저는 증인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에 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 씨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능글맞은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이민호,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시작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운 중장년층을 모아 여행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은밀하게 관광객들의 사적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2억 원 이상을 갈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저 새끼 연기하는 거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태준 씨 나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으세요. 김태준 씨, 이민호가 당신을 협박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무지마 관광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호가 제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적인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누구입니까? 한지영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이입니다. 단순히 만난 사이입니까?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저희는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럼 김태준 씨는 기혼자입니까? 네.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까? 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음 증인 한지영 씨 나오세요. 지영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씨, 당신도 이민호에게 협박을 당했습니까? 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김태준 씨와 함께 있는 사진 때문입니다. 당신도 기혼자입니까? 네.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지영 씨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뭡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당황하며 이민호를 말렸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아니요. 들어주세요.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두 사람,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 두 사람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제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민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두 사람 버스에서부터 붙어 다녔어요. 손잡고 키스하고 밤에 방 오가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피고인, 한 번만 더 그러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이민호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저와 지영 씨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륜이래. 둘 다 결혼했으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였고 여행 중 만나 가까워졌고 협박당했습니다. 이민호는 전문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촬영하고 협박했습니다. 오후 3시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한 말씀만. 부인과 이혼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준 씨, 네. 오늘 힘드셨죠? 지영 씨도요. 우리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러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 씨,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완전히 후회되진 않아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만나면 안 되겠죠. 네. 남편이랑 이혼하면 혼자 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젠 정말 혼자 살아야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내렸습니다. 태준 씨, 건강하세요. 지영 씨도요.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재판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당연하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럼 끊을게요. 여보. 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알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이민호의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원룸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혼 조정입니다. 늦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장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 날입니다.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헐렁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나 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뭐지?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방청객들. 저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도 보였습니다. 저 멀리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피고인 이민호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피고인은 외로운 중장년층의 약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이를 참작했습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기인지 진짜 반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퇴장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후 1시 30분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민호 재판이 있던 곳과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양육권, 가족 문제를 다루는 곳. 30년 전 결혼신고를 했던 구청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조정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307호 조정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50분.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왔네요. 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준 씨, 김정숙 씨 맞으시죠? 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아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김태준 씨는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합의하셨나요? 네, 합의했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앞에 두고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이 한 줄의 사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보.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바람 피웠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보. 근데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바보같이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죄송해요. 근데 당신은 안 변했어요. 또 똑같은 짓을 했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절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했으면 그런 짓을 2번이나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 자유예요. 당신도 자유고요. 각자 남은 인생 사세요. 아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주저없이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30년,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들 출산, 첫집, 가족여행.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축하라는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녕히. 아내가 먼저 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나가셔도 됩니다. 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났나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우유, 빵, 라면.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 씨였습니다. 태준 씨? 지영 씨? 우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 근처에 살아요. 태준 씨는요? 저도 여기 근처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지영 씨는요? 저도요. 이혼하고 원룸 얻어서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네. 위자료 받고 끝냈어요. 태준 씨는요? 저도요. 재산 반 나눠주고 끝났어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너무.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단풍길에서, 그 밤에. 지영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준 씨, 전 무섭거든요. 뭐가요? 또 잘못되는 거요. 우리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젠 다르잖아요. 우리 둘 다 자유예요. 그래도요. 생각해봐요. 시간 가지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씨? 저 형사 박현철입니다. 현철이? 무슨 일이야? 이민호 아시죠? 형량 감면 받아서 어제 출소했습니다. 뭐, 벌써? 네. 5년 선고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형님 조심하세요. 그 새끼 출소하면서 협박했대요. 뭐라고? 김태준이랑 한지영 두 놈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민호가 출소했대요. 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복수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어떡하죠? 일단 조심해야 해요. 혼자 다니지 말고. 무서워요, 태준 씨.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그때 카페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태준 씨, 저 밖에 누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젠장,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현철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형님, 지영 씨 앉으세요. 이민호가 우리를 위협했어요. 알아요. CCTV 확인했어요. 카페 밖에 있었더라고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거든요. 손짓으로 못 끊는 게 위협 아니에요? 증거가 약해요. 변호사 끼면 장난이었다고 우길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일단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순찰 강화해 드릴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현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부족합니다. 형님이 예전에 형사셨잖아요. 직접 조심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혹시 이민호가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를 미행하는 것 같은데요. 증거를 잡아야 해요. 녹음이든 사진이든. 알겠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태준 씨, 전 무서워요. 저도요. 근데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형사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정을 놓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이민호가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역으로 우리가 그를 유인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요? 제가 혼자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외진 곳에서. 그럼 이민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요. 녹음하고 증거 잡고 경찰 부르는 거죠.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 옛날에 형사였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를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내일 밤이요. 한강공원으로 갈게요. 사람 없는 곳으로.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게 끝납니다. 다음 날 오후 7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전에 형사 시절 쓰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건전지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핸드폰도 완충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현철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형철아, 나 태준이야. 네, 형님. 오늘 밤 9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으로 와줄래? 혼자는 위험하니까 동료 한 명 더 데리고. 무슨 일이세요? 이민호 잡을 거야. 형님, 위험해요. 알아. 근데 해야 해. 알겠습니다. 9시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62살, 이제 이런 일을 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밤 8시 30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사람이 없는 산책로였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없었고 어두웠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뒀습니다. 현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희 100m 뒤에 대기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태준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민호,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냐고요? 인사하러 왔죠. 그가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나? 그건 내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웃기네요. 이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준 씨, 당신도 똑같았잖아요. 결혼해놓고 딴 여자랑 놀아놨으면서 나보다 뭐가 나아요? 나는 돈 뜯지 않았어. 하지만 배신은 했죠. 부인을, 가족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봐요, 할 말 없죠? 우리 똑같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달라. 뭐가 달라요? 당신은 위선자예요. 나는 솔직한 거고. 이민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가만 있어요. 오늘 끝장 볼 겁니다. 이민호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갚아줄게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민호, 정신 차려. 이러면 살인미수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과자인데 뭐.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옛날 형사 시절 호신술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팔로 맞고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이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100m 뒤에서 현철과 동료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이민호 체포한다. 살인미수 혐의다. 현철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민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녹음 다 됐어.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나? 오늘 끝장 볼 겁니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갚아줄게요. 완벽했습니다. 협박, 살인 예고, 흉기 소지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맞아. 함정이었지. 넌 걸려든 거야. 현철이 이민호를 일으켰습니다. 가자. 이번엔 10년은 나올 수 없을 거다. 이민호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준, 넌 위선자야.
똑같은 나쁜 놈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저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책임을 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62살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솔직함, 책임감, 그리고 진짜 사랑.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생겼습니다. 이민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지영 씨와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 없으니까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